2025년 미중 간의 긴장이 냉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중국은 새 함정 공개와 해군 공군 무기 모의 훈련 등으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대만의 이른바 보호영공까지 침범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3,600호회가 넘는 군사 침범을 감행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무역 축소와 같은 정치적 조치로 대응했으며 잠수함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등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동도 벌였습니다. 9월 말에는 일본, 한국, 호주와의 협력 관계가 모두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을 주요 경쟁자이자 지정학적 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배제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은 냉각되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신중하게 관리되던 경쟁과 달리 오늘날의 군사 전략은 압축된 의사결정, 즉각적인 글로벌 소통, 그리고 순식간에 대응해야 하는 군사 기술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중 한 번의 실수로 전 세계로 확산될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신경전에서 실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남중국해 신경전이 치명적으로 변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상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물대포로 무장한 해안 경비대들이 매일 치킨 게임을 벌이는 곳입니다. 이 갈등의 실제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중국은 악명 높은 구단선 9단선을 통해 사실상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국제법과 남중국해에 접한 국가들 모두에게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안 경비대, 해상 민병대, 해군 호위함으로 이를 강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진행합니다. 중국이 영해라 주장하는 해역에 구축함이 항해합니다. 한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어선이 괴롭힘을 당하고 해양 자원이 위협받으며 주권이 매일 도전받고 있습니다. 분쟁은 평범한 탐사 활동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시에라 마드레에 주둔한 병력의 보급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선박으로 마닐라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일부러 좌초됐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이 항로를 차단하려다 이번엔 그 기동이 실패합니다. 중국 경비함의 물대포로 필리핀 선박 조타 장치가 고장나면서 선박은 몇 분 만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국내의 압박과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즉각적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미군이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위험한 이유는 매일같이 근접한 곳에서 작전 중인 군대의 밀집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안경비대, 민병대 선박, 실제로는 군함인 인민해방군 PLA 선박도 볼 수 있습니다. 해군 구축함, 미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필리핀 순찰정, 베트남 해안경비대 함정 등이 모두 동일 분쟁 해역에서 작전 중입니다. 양측 모두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자 상황 안정 명분으로 추가 전력을 신속히 투입합니다. 하지만 얕고 혼잡한 해역에 여러 세력이 얽히고 본토 군사 지휘부와 어느 쪽도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정이 기대되기 어렵습니다. 중국 지휘관들은 미국의 대응을 도발로 해석합니다. 미군 존재로 필리핀군은 더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베트남 선박들도 도착해 영유권 주장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한 선박이 급히 방향을 바꿔 다른 선박과 충돌합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언론의 재난에서 실제 재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보안 경계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한 발의 경고 사격도 적대적 공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국과 미국의 지휘관들은 공격 기동과 장거리 지원을 무전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열차가 한번 움직이면 멈추기 어렵고 어느 쪽이 공격당한다고 느끼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들은 방어 발사를 승인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하면 그들은 공격받고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중국은 체면과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모두 잃으면서 물러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후자의 선택은 갈등을 진짜 전쟁으로 격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이 지역의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충돌한다면 미국이 현재 기술적 우위를 활용할 경우 일방적인 전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대함 전력을 완성했다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교전 규칙과 순찰 작전이 불분명하다는 점, 특히 중국의 주장까지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분쟁 해역에서 군사 기동이나 해안 경비대 작전에 최소 거리를 두는 규정을 시행하면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필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바로 그들이 자국의 지역적 주권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상응하는 제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2, 중국이 침공하거나 봉쇄를 감행하는 경우 타이완이 의도적인 분쟁 위기에 가장 유력한 표적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타이완을 위협하여 베이징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타이완 통일은 시진핑의 2049년 중국 민족 부흥 비전과 직결된 핵심 국가 목표이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굴욕을 되돌리고 중국을 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1995년에는 타이완 무작위 표본 인구의 약 75%가 자신을 중국인 또는 중국인과 타이완인 모두로 인식했습니다. 2024년이 되면 그 수치는 단 37%로 줄었고 오직 2%만이 자신을 순수하게 중국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타이완 젊은 층의 독립 지지율이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변화로 해가 갈수록 평화적인 통일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타이완의 운명은 막대한 전략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섬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제한하는 첫 도서 방어선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세계 첨단 칩의 약 90%를 생산하며 현대 군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의 기술적 기반입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얻으려 오랫동안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흡수된다면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사실상 끝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이 되면 베이징은 타이완의 독자적 정체성이 굳어지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 수입 지원을 받으면서 지난 몇 천년간 미국의 무기 판매에는 첨단 대함 미사일, 드론, 그리고 방공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27년까지 실현되며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간 한 자녀 정책 이후 인구가 정체됐고 2021년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성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변화, 한 자녀 정책의 요구, 그리고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10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정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여러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으로 현재 위기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통일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지만 이제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지리적 이점과 방어 준비를 감안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위험하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전면 침공부터 시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베이징은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강압 캠페인, 즉 단계적 에스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고 없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시작되고 훈련은 계속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이 대만을 느슨하게 포위합니다. 완전한 봉쇄는 아니지만 선박 회사들이 불안해할 정도입니다. 대만 항구로 향하는 선박들의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자국 영해라 주장하는 해역에서 새 안전 규정으로 대만행 상선을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대만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해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 공격은 전력망, 은행 시스템, 통신망,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대만은 주권과 수입원을 잃고 이는 미국과 동맹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역과 핵심 기술 연구를 방해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미국은 방위협정을 맺진 않았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대만을 지원합니다. 미국은 섬 운영을 위해 인도주의 호송대 호위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송대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비유적 화약통과 같습니다. 중국은 검문 중 불만이 있으면 호송대를 우회시키거나 추가 압박을 위해 발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느 한쪽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국지적인 충돌이 시작될 수 있고 이는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아 본격적인 미중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곧 양측은 대만 인근 해군 전력을 모두 투입하고
한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도 미군 기지로 군사력을 강화에 동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땅에 있든 서로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려는 싸움이 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미군 기지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미국은 잠수함을 동원해 중국이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소수의 항공모함과 지원함정을 추적해 격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타이완의 군사자산도 즉각 가동되어 중국 함정을 공격하고 항구를 봉쇄하며 추가적인 침공을 막기 위해 기뢰를 설치합니다.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타이완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마이크로칩 산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줍니다. 기술 의존 상황에서 이 시나리오는 막기 어렵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장기 전략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중국의 경제나 정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싱핑과 고위 임명자들의 사망 때문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대만을 되찾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3 센카쿠, 랴오이다오, 열도 어업 분쟁 이 충돌로 번진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에서 랴오이다오로 불리며 동중국해에 위치한 무인도 5개로 면적은 27제곱마일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상주 인구와 전략적 자원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관리하며 자국 영토임을 주장합니다. 중국은 이 섬들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섬들은 미일 안보 조약 제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이 섬들에 대한 공격은 일본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섬들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섬에 대한 통제권은 배타적 경제 수역 협정을 통해 주변 지역과 해역에 대한 통제권으로 직접적으로 확장됩니다. 이로써 선박들은 합법적으로 어업을 하고 국가는 해저 자원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섬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모두 자원을 활용해 영유권 분쟁만 없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충돌이 해안경비대나 해상민병대 선박이 아니라 센카쿠 시나리오는 주요 행위자들이 더 전문적이며 초기 몇 시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일본 해안경비대 선박들은 유능하고 잘 훈련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 해군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역의 중국법 집행 함정은 점점 대형화되고 무장도 강화되며 해군 구축함의 지원도 받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려면 어업 시즌 절정이나 자원 감시, 채취 분쟁만 있으면 됩니다. 일본 해안경비대 선박들은 도코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여기는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을 막기 위해 순찰을 돌고,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은 자국 어민들을 호위하며 이 해역에서 조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군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해당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행동의 혼란과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강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이 활동하는 해역에서의 경제적 또는 군사적 작전에 대한 방해가 있을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식 항의와 경고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에 수많은 지역 영토 침범에서 그랬던 것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분쟁에 연루된 선박들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 경고 사격한 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국이 실수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조명탄을 쏘거나 물대포를 작동시키려 했던 것인데 말이죠. 어쩌면 일본이 함선을 한 척 더 보내서 중국이 이미 공격을 시작했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선 주변에 모인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은 상호 방위 및 안보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군사 기지를 이용해 참전할 수밖에 없고 해병대의 장거리 전술이나 실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전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선택지, 즉 중국이 물러서서 다른 나라의 경제 수역을 자원 채취나 어업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자국 해역은 이미 한계까지 착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빈곤국 어장을 사들여 국제적 반발을 적어도 뉴스가 될 정도로는 막아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도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과시적인 태도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이 미국의 조약 의무가 절대적이고 협상 불가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4. 안전하지 않은 공중 요격. 2001년과 비슷합니다.
2001년 중국의 J-8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의 EP-3 정찰기와 충돌했습니다. 중국 조종사는 실종되었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승무원들은 하이난 섬에 비상 착륙을 했고 석방되기 전에 12일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핵무장을 한 두 강대국 사이에 군사적 위기를 촉발할 뻔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2026년으로 바뀌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양측 모두 더 빠른 항공기와 실시간 영상 중계, 확대된 감시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여론을 무기화하는 소셜미디어와 즉각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군사교리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 끓을 수 있는 냄비가 됩니다. 미국 정찰기는 중국 근처의 국제공역에서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활동, 훈련, 통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중국은 정찰기의 전투기를 동원해 정기적으로 요격하며 안전하게 접근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위협적으로 매우 가까이 접근하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수백 건의 군사작전을 펼쳤고 정찰기로 미국 동향도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 모두 본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상대의 역감시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충돌만 없으면 양측이 서로 다른 일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공역에서의 비행은 목적에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의심되는 항공기를 요격하려다 실패하면 2001년 충돌 사건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즉시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중국은 공격적인 감시 활동이라고 맞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항공기가 실제로 추락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군사자산의 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가 살아남아도 비상 착륙 때문에 가장 가까운 활주로를 찾아야 하며 그곳이 상대 군사기지 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앞서 시나리오처럼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실수를 저지르는 쪽이 과도하게 대응해서 의도치 않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측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고 사격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이를 계기로 전쟁을 공식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비슷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비상상황 국제 지원과 공중교전 프로토콜 매뉴얼 발전으로 일부 피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공중작전을 위한 명확한 경계와 시각적 신호를 마련한다면 공중 충돌이 양국의 모든 해군 자산을 동원하는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 공역에서 감시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죠. 위성 감시가 등장하면서 이런 상황은 덜 일어나게 되었고 대신 미국이 중국을 위성 파괴 행위로 비난하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위성들이 다른 위성들을 따라다니며 특히 원래의 정지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우주에서의 근접 전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으며 우주는 정의되지 않은 최전선으로 더 많은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5해상에서의 해군 사고. 현대 군함들은 종종 매우 가까이에서 기동하며 서로의 승무원을 사진으로 찍을 정도입니다. 중국과 미국 해군 함정은 이런 근접 조우를 자주 합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는 미 해군 구축함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에 의해 미행당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위치를 유지하며 군사적 압박을 시도합니다. 미국의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중국의 공곤고형 순양함, 이 남중국해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나 심지어 중요한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 서로 가까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정기적인 임무 수행 중이며 그곳에 있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존재감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위치를 양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 함정이 진로를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드러운 진로 조정으로 밀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는 결의를 시험하며 조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진행됩니다. 한쪽 함정에서 잠깐 조타를 잃거나 다른 쪽에서 잘못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심지어는 파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상보다 더 가까이 함정을 끄는 난기류가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비유적, 실제로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양측 함정은 즉시 지원을 요청합니다. 양국 모두 현장에 추가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합니다. 양측이 손상된 함정 주변에 안전구역을 선포해 그 구역이 겹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건을 일으키고 도망친 듯 보이지 않으려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중국 함정 갑판에 있는 피해 통제팀이 미 해군의 사격 통제 장교에게는 쉽게 승선조나 공격 준비를 하는 인원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경고 사격이 수면 위로 발사됩니다. 중국 함정은 이를 고장난 함정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고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함 미사일로 대응합니다.
갑자기 우리는 단순한 대치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군사 충돌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두가 최소 안전거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근접 조우의 기준을 두고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5시나리오는 시작은 다르지만 모두 전쟁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걷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군사력이 가까워지는 일상적인 작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생기는 정상적인 마찰입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잘못되고 장비가 고장나거나 누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날씨가 개입하고 통신이 끊기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군사 자산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뉴스 사이클의 시대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마치 불길처럼 퍼져나가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여론은 기존 군사 전략을 강화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자신의 잘못이나 군사력 열세, 우위 부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한적인 충돌이 전면적인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시나리오 모두 예상대로 일어날 확률은 낮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불운한 사건들과 심해지는 판단 착오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결국 충돌하게 되는 근본적인 시나리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과연 일어날까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까가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2027년이 더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때 중국 군사력이 질과 기술에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는 이유입니다. 시진핑의 세 번째 임기는 2028년에 끝나며 그때까지 미루면 미완의 중국몽 약속 때문에 지도부 교체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만과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10년 내 미국의 군수 조달이 끝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을 이러한 무기 판매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적절한 중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지정학적으로도 다소 불안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역사적으로 동맹이었던 국가 및 지역들 사이에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공격적인 자세와 중동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역시 중국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그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어떤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해 한 달 앞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중국해 전쟁 전개 방식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전세계 지정학 이슈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매일 영상 제공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